지금 보이는 이 문장은 영어로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셨죠?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 문장. 여러분, 상황 파악 못하는 말이다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적합한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말을 하면 우리는 상황 파악 못하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가정법입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가정법은 왜 힘들까요? 무슨 말장난 같지만 가정법이 힘든 진짜 이유는 가정법이 왜 힘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논리적인 학습 방법을 찾기란 힘들죠. 다시 말씀드리면 논리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가정법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언컨대 직설법이 생각나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가정법도 힘든데 직설법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영문법을 넘어 여러분의 영어 학습 그 자체에 엄청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지난 시간 긍정과 부정의 그림 보셨죠? 가정법 이야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전 공놀이 편입니다. 일단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킬이 생길 때까지요. 먼저 판을 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짠 직설법과 가정법 구분 알고리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인공지능 있죠? 만약 그 녀석이 영어의 본질을 바탕으로 이 구분 알고리즘을 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좀 웃기죠? 자, 웃으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직설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순수한 긍정문, 순수한 부정문, 말을 하는 사람 입장이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부정과 긍정을 순수하게 주고받습니다. 도착했다고 하면 도착했다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고요. 도착을 안 했다고 하면 도착을 안 했다고 알아들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 곧 떠날 거다라고 말하면 떠날 거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을 보실까요? 이 문장은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긍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순수하게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직설법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똑같이 긍정으로 보이는 이 문장은 직설법이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상황을 1과 2로 나누어 그 속에서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상황 1. 친구와 친구 동생은 무슨 일 때문인지 집에서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 어머님께 잘 말씀드려 어제는 이 녀석들이 외출할 수 있었죠. 오늘 친구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네요. 고마워 친구야. 우리 어제 외출할 수 있었어. 다 너 때문이야. 고마워.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저 멀리서 친구와 친구 동생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친구가 친구 동생한테 말하네요. 우리 어제 외출할 수 있었어. 근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집에서 외출 금지 당한 거잖아. 아마 동생이 무슨 잘못을 해서 어제 형도 집을 못 나갔나 봅니다. 자, 느껴지시나요? 똑같이 생긴 저 두 문장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상황 1과 2 속에서 이 두 문장이 똑같다고 느끼면 우린 정말 사회생활 곤란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비록 문장의 형태는 같지만 어떻게 다른지 느낌 아시죠? 1번 문장은 외출을 했다는 거고요. 2번 문장은 외출을 못했다는 거죠. 두 문장은 보이기는 똑같이 보이나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부터 상황 파악해보죠. 상황 1에서 우리 어제 외출할 수 있었다는 딱 보기에 긍정문이고요. 상황을 봤을 때 외출을 했다는 긍정의 결과를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순수한 긍정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직설법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 부정으로 말하면 부정. 그럼 상황 2를 보실까요?
보이기는 긍정문이지만 이 문장은 외출을 할 수 없었다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순수한 긍정문이 아니죠. 부정을 깔고 말하는 긍정문입니다. 잘 보세요 그림을. 이런 문장을 가정법이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수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긍정일 때 부정, 부정일 때 긍정의 그림이 깔려 있는 거죠. 일단 직설법과 가정법 확실히 다른 두 그림이 보이시나요? 문장이 가지고 있는 부정과 긍정의 그림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설법은 순수하고요. 가정법은 그렇지 않죠. 똑같아 보이는 이 문장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반대로 가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긍정문인가요? 부정문인가요? 부정문이죠. 이 문장 또한 우리는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모르죠. 바로 상황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문장은 직설법이 될 수 있고 가정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상황 1 갑니다. 어제 축구하기로 한 약속을 펑크낸 친구 녀석이 오늘 전화가 와서 말하네요. 미안해 친구야. 동생하고 나 우리 어제 외출할 수 없었어. 엄마가 동생 때문에 화나셨거든. 상황 2 갑니다.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는 친구 녀석들이 뭔 잘못을 했는지 선생님께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선생님과 사이가 좋은 제가 잘 말씀드려 어제는 이 녀석들이 외출을 할 수 있었죠. 오늘 학교에서 이 친구들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네요. 고맙다 친구야. 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제 외출할 수 없었어. 이따가 빵 살게. 상황 1. 외출할 수 없었다는 부정문이고요. 정말 외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을 있는 그대로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순수한 부정, 직설법입니다. 상황 2. 보이기는 마찬가지로 외출할 수 없었다는 부정문이지만 외출할 수 있었다는 긍정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부정문, 즉 긍정을 깔고 말하는 부정문, 가정법입니다. 순수한 부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문장만 더 보죠. 시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일부러 자제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에 여러분만의 여러 상황을 부여해서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딱 봤을 때 긍정문이죠.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로 읽었다 라고 말하면 순수한 긍정, 직설법이고요.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읽지 않았는데 읽었어야 했다고 말하면 부정을 깐 긍정, 바로 가정법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어감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구분해 보세요. 상황 1. 아, 나 어제 그 책 읽었어야 했어. 상황 2. 아, 나 어제 그 책 읽었어야 했어. 구분하셨나요? 제가 좀 부족한가요? 자, 상황들입니다. 상황 1. 친구랑 오늘 만났는데 어제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던 저를 봤다 하네요. 오늘 학교에서 이 친구가 씩 웃으며 묻습니다. 야, 너 평소에 책도 안 읽던 놈이 어제 도서관에서 책 읽더라. 제가 대답합니다. 아, 나 어제 그 책 읽었어야 했어.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였거든. 상황 2. 어제 하루 종일 저와 축구하느라 학교의 읽기 과제를 깜빡한 친구가 오늘 저를 만나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아, 나 어제 그 책 읽었어야 했어. 너 때문이야. 너랑 노느라 깜빡했잖아. 나쁜 놈이죠. 자, 상황 1 속의 문장은 딱 보기에 긍정문이고요. 정말로 책을 읽었다 라는 긍정의 결과를 가지고 있죠. 순수한 긍정문이죠. 직설법입니다. 상황 2 속의 문장은 딱 보이기는 긍정문이나 긍정을 긍정으로 보여줄 수 없는 긍정문이죠. 책을 안 읽었다라는 부정을 깔고 말하는 긍정, 바로 가정법입니다.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장을 분석해보면 여러분 가정법과 직설법 차이 금방 잡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과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미래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문장들은 미래고요. 자, 미래는 과거처럼
긍정과 부정의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죠. 아직 말하고 있는 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서 부정과 긍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보시죠. 직설법입니다. 직설법부터 연습을 해보죠.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긍정이면 긍정으로, 부정이면 부정으로. 자, 삼촌이 배고픈 조카에게 말을 합니다. 배고프지? 엄마 곧 오실 거야. 그러면 조카는 오시겠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직설법입니다. 친구가 그러네요. 나 내년에 아프리카 갈 거야. 그럼 가겠지?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직설법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네요. 우리 애 내년에 학교 들어가. 그럼 들어가겠죠. 자,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7시까지는 집에 못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럼 못 오시겠죠.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직설법입니다. 자, 친구가 그러네요. 나 내일 집에 없을 거야. 없겠죠. 부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직설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문장, 시제는 미래고요. 긍정문입니다. 이 문장도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나뉘겠죠. 상황에 따라 말입니다. 자, 상황 들어갑니다. 상황 1.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직장 상사가 내일 뭐 할 거냐 묻습니다. 여자친구 만나 밥 먹고 영화 볼 겁니다. 뭐 그렇게 하겠죠. 가능성 있죠. 긍정으로 말하면 긍정, 부정으로 말하면 부정이 일어날 가능성 말입니다. 여기는 순수한 긍정, 직설법입니다. 상황 2. 내일이 크리스마스고요. 여기는 군대입니다. 느낌 오시죠? 선임과 후임이 보초를 서고 있네요. 선임이 후임에게 묻습니다. 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너가 사회 있다면 내일 뭐 할 거냐? 여자친구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볼 겁니다. 순수하게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픈 현실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정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부정을 깔고 말하는 긍정, 가정법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이 미래의 문장 역시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나뉘죠. 상황에 따라 말입니다. 순수한 긍정, 직설법, 부정을 깐 긍정, 가정법. 이 문장 역시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들어갑니다. 상황 1. 내일 친구가 파티를 가는데 저도 초대하네요. 야, 너 내일 파티에 갈래 안 갈래? 제가 말합니다. 나 가지. 나 갈 거야. 상황 2. 비슷한 상황인데 좀 다릅니다. 친구가 내일 파티에 가자고 했는데 제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아쉬워하며 묻습니다. 너 가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제가 말합니다. 나 가지. 나 갈 거야. 근데 정말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미안하다 친구야. 두 문장은 형태는 같으나 분명 다르죠. 느껴지시나요? 상황 1. 간다고 하네요. 긍정문이고요. 의심 없이 가겠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직설법입니다. 상황 2. 간다고 하네요. 같은 긍정문이지만 부정을 깔고 있는 긍정문이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안 간다는 전제를 깔고 말하고 듣는 거니까요. 간다라는 긍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정법입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요. 정말 중요한 건 다음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사실을 보실 테니 집중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장들 중 하나를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좀 전에 본 파티 상황의 문장이죠.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요. 우리말, 한국어와 영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말 단순하죠? 영어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영어가 말하네요. 직설법과 가정법은 확실히 다른 말이야. 다르면 같은 형태를 가져서는 곤란한 거 아니야?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써? 라고요. 그런데 한국어는 직설법과 가정법이 분명 다른 문장이지만 이렇게 그 형태를 갖겠습니다.
한국어가 말하네요. 야, 형태는 같아도 다른 문장인 거 우리 느낌으로 알잖아. 뭘 다르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혹시 우리도 다르게 쓸 수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핵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같게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말 엄청난 충돌이죠. 자, 정리해봅니다. 우리말은 직설법과 가정법을 형태상 구분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우리말은 직설법의 형태로 가정법까지 보여준다. 이렇다 보니 우리는 습관상 가정법 상황에 직설법 형태의 영어가 나간다. 그 결과 영어의 관점에는 이 사람 상황 파악 못하네 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조동사의 사용에 혼동이 있기 때문이죠. 직설법과 가정법 구분은 조동사의 올바른 사용으로 연결되고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 못해 엉뚱한 조동사를 사용하면 우리는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의 눈에는 말이죠. 아닌 것 같으시죠? 자, 다시 맨 처음 문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딱 본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문장이 스쳐 지나가셨을까요? 아마 주저없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상황이 없이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언어 습관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도 직설법과 가정법의 형태를 다르게 구분하는 언어 습관이 있었다면 영어의 가정법은 그리 어려운 녀석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시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직설법과 가정법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이죠. 고로 상황이 없이 이 문장을 영어로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가능할 수도 있겠죠. 최소 2문장 이상을 만든다면 말이죠. 어쨌든 나 저거 먹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거 무섭지 않습니까? 저게 뭔 줄 알고 canit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상황 들어갑니다. 상황 1. 외국인 친구와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구경하다 제가 저기 보이는 매운 김치를 가리키며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저거 먹을 수 있어 라고 말하네요. 먹어봤다네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거겠죠. 순수하게 긍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수한 긍정, 직설법입니다. 상황 2. 친구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다며 엄청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기 막 뛰어가는 말 한 마리가 보입니다. 농담 삼아 말해봅니다. 야, 너 표정 보니 저거 한 마리도 먹겠다. 그러자 친구가 말합니다. 나 저거 먹을 수 있어. 정말 배고프거든. 먹을 수 있다네요. 이 상황에서 긍정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엄청 배고프다는 사실을 과장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먹을 수는 없겠죠. 부정을 깐 긍정입니다. 가정법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직설법이 나가면 정말 웃자고 말한 농담에 죽자고 대드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 파악 못한다라는 게 또는 상황 파악 못하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어가 직설법과 가정법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의 영역입니다. 직설법에는 will을 썼고 가정법은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썼구나. 그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냥 단순히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그러면 여러분의 인지력이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그럼 이 문장도 직설법과 가정법의 상황을 구분해서 이렇게 써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단순히 인지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과 직설법의 구분이 확실하다면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오늘은 극과 극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직설법 1번 이야기를 했고요. 가정법 1번을 위주로 했고 2번을 약간 섞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과 긍정의 그림이 느껴지셨나요? 가정법만큼이나 직설법도 느껴지셨나요? 직설법과 가정법,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빛의 존재는 어둠이 있어야 알 수 있고 어둠 또한 빛으로 인해 그 존재를 알립니다. 가정법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직설법이라는 제 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if, 저 녀석을 한번 데리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아마 한 번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필요하시면 주변 친구들과 토론하시며 이 영상 잘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